2000년 5월 24일 아침 7시 시민들의 산책 장소였던 경기도 과천의 중앙공원입니다. 공원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서 쓰레기 봉투를 수거 차량에 싣던 미화원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던 미화원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잘린 사람의 발목이 담겨 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은 과천경찰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즉시 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 요원들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의 토막은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과 발, 그리고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과 몸통 등이었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망한 지 적어도 2, 3일 이상은 지난 것으로 추정됐어요. 다행히 성인 남성의 왼쪽 손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고 그날 오후 바로 신원이 확인됐죠. 피해 남성은 과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60대 E씨였습니다. 함께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그의 부인일 가능성이 컸어요. 하지만 이 부부의 실종 신고는 없었죠. 부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안전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라졌는데 실종 신고가 없었다면 혹시 아들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 말이죠. 경찰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하고 곧장 달려갔어요.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가 탐문을 했고 부부와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은 얼마 전에 제대해서 주로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죠. 혹시 아들이 자고 있어서 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서 여러 차례 인터폰을 울려도 보고 집으로 전화도 걸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경비원과 주민대표랑 같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했어요. 수리공이 이제 막 문을 열려고 시도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모습을 보인 사람은 부부의 둘째 아들 이은석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냐고 물었는데 이에 그는 지난 일요일에 두 분이 함께 교회에 가신 뒤로 소식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연락이 안 된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형이 따로 살고 있어서 오늘쯤 형이랑 얘기하고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이 3일째 아무런 연락 없이 실종이 된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매우 태연한 모습이었죠. 걱정을 한다거나 불안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이어서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발견이 된 건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는 전혀 묻지 않았어요. 수상했죠. 그래도 충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이한 정황이나 흔적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 아들이 점점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형사들에게 뭔가 촉이 왔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경찰은 이은석의 진술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 다른 형사들은 피해자의 집과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안에서 혈흔을 찾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거실과 화장실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얼룩이 발견됐고 사망한 부부의 DNA와 일치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경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그는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했어요. 3일 전이었던 5월 21일 새벽 당시 24살이었던 이은석은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 보관해오던 양주를 연거푸 마시고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망치로 살해합니다. 막상 어머니를 죽이고 나니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이지 못하고 4시간 동안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했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면 자신이 저지른 짓에 엄청 화를 낼 것 같았고, 그게 무서웠던 이은석은 약 4시간 뒤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죠. 그리고 무려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내고 이후 여러 곳에 유기하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나중에 왜 토막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보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이은석은 해병대 중령 출신의 대기업 부장 아버지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편이었고 고려대에 진학하기까지 한 겉보기에는 좋은 환경에 능력까지 출중한 우등생이었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군인으로 엄격한 원칙주의자였다 보니까 어린 두 아들에게마저 군대식 교육을 시켰고 자신이 장교로서 자수성가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오고도 자식들을 본 척만 척 할 정도로 자신은 가족들에게 무관심했으면서 가족들은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면도 있었죠. 거기에 결벽증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장군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꽤 괜찮은 기업의 간부로 취업해서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사이비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한 데다가 자존심까지 매우 강한 완벽주의자였는데요. 늘 욕구불만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히스테릭 증상이 심했죠. 특히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엄격한 교육을 시키려면 어머니부터가 본보기가 됐어야 아이들이 납득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잦은 종교활동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요리나 청소 등의 집안일도 게을리 하면서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갈 때면 자식들에게 집안일을 떠넘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가장 고대하는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은 아예 없는 날로 취급했으면서 어버이날과 본인의 생일에는 자식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기도 했죠. 게다가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매로 만나 자식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각방을 쓰면서 한번 부부싸움이라도 했다 하면 2-3달 동안 가족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일도 많았어요.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1999년 11월 아내가 남편에 대해 쓴 수첩에는 저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고 사탄과 친한 자이며 악의 업보다 라고 써놨을 정도로 말이 부부지 두 사람 사이는 남보다 못한 상태였죠. 이은석의 어머니가 해병대 장교인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영부인이 되어보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에서 출세해 대통령이 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면 영부인이라도 되자 였어요. 기대와는 달리 남편이 장군은커녕 대령도 못 달고 전역하는 바람에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를 끊었죠. 남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대신 아들들의 출세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이은석은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모두 당했는데요. 유치원 다녔을 때는 신발끈을 못 묶는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받았고 시계 보는 법도 맞으면서 배워야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집어던지면서 입안에 밥을 가득 집어넣어서 결국 구토해야 했던 일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만화를 그린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기도 했고 전화 메모를 제대로 적어놓지 않았다고 따귀를 맞기도 했죠. 중학교 때는 부모의 학대가 더욱 심해졌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이은석을 본 어머니는 이은석을 때리면서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 없다고 이제부터 집안 청소나 하라며 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성적이며 행동 하나하나에 광적일 정도의 히스테리와
폭력을 행사했죠. 칭찬 한 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구박하고 모욕을 줬어요. 심하게 때리고 혼을 낸 후에는 무릎을 꿇리고 회개 기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도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마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결국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따돌리게 되는 집단 따돌림까지 받았죠. 이런 환경의 이은석의 성격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수능 성적은 좋았는데 추가로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게 싫어서 수능으로만 뽑는 특차 제도가 있던 고려대로 결정한 겁니다. 고려대도 명문대인데 이은석의 부모는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한 자식이라며 너처럼 멍청한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죽으라는 폭언을 일삼았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 자존감도 떨어질 대로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암울할 것 같은데요. 이은석은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런 그는 군 생활도 만만치 않게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후임병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부모는 단 한 번도 면회에 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별탈 없이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전역을 했는데 전역 후에도 부모의 인격적 모욕과 멸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은석에게는 형이 있었는데요. 형은 지속되는 학대의 염증을 느끼고 사춘기에는 반항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스트레스를 발산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독립을 했습니다. 형의 이사를 도와주고 온 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또 이은석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마련할 돈을 이은석의 명의로 대출받은 일로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혼을 내기 시작하자 결국 참았던 것들이 모두 폭발하면서 무려 4시간에 걸친 말싸움이 시작됐죠. 이때가 살해를 저지르기 열흘 전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적극적인 반항이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면서 왜 그렇게 형과 자신을 괴롭히냐며 모든 불만을 토해냈지만 이에 어머니는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부모를 놀라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냐면서 정신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이은석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은석은 다시 한번 그동안의 분노를 모두 쏟아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런 건 그때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와서 얘기하냐며 무시했고 이은석은 그제야 부모와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이은석은 무려 6일 동안이나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은 부모가 외출했을 때나 잠을 잘 때 해결을 했는데 상황이 안 되면 굶기도 했죠. 화장실이 급한데 부모가 거실에 있는 경우에는 빈 철제 약상자를 요강 대용으로 써가면서까지 어떤 경우에도 부모와 절대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은석이 밤에 몰래 나와 밥을 먹는다는 걸 알았던 어머니가 의외로 식탁에 먹을 것을 챙겨 놓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놨었죠. 죽기 전에 살해를 당해서 전해주진 못했지만 공개된 편지의 내용을 보면 편지가 전달됐다고 해도 상황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쓰다가 중간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정도도 혼도 못 내고 때리지도 못하냐는 식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를 쓰기보다는 이은석과 소통을 시도하고 사과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은석의 분노 대상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분노와 복수심보다는 사건 은폐 목적에 더 가까웠어요. 다만 아버지가 가정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은석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데다가 당시에는 이른바 사랑의 매를 운운하면서
과한 폭행조차 훈육이라며 미화되던 시대였고 군대에서는 구타가 용인되던 시절이어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때려봤자 뭘 얼마나 때렸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에서 더 놀라웠던 건 형의 반응이었어요. 부모의 사망과 동생의 체포 소식을 듣고는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동생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것을 밝혀지기는 했는데 자기 부모를 죽인 동생을 두둔하고 나선 것을 보면 같은 집에 살아오면서 형 역시 느낀 게 많았던 겁니다. 두 형제 간의 우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형이 동생을 많이 지켜줘서 그나마 이은석이 버틸 수 있었는데 형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집을 떠나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에 그동안 버텼던 스트레스가 폭발해 토막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형은 사건 이후 동생의 감형에 힘쓰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을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은석의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서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동생을 변호했어요. 이 한마디에 법정 방청석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남남해 철저하게 업무관계로 만나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사회생활과 비교해도 더 못한 관계였다면 온전한 내 편이 없고 나는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마음마저 들 것 같은데요. 이은석의 고등학교 동창들 역시 그를 두둔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은석이의 몸을 보면 언제나 비망투성이었다고 말하면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을 증언했죠. 이후 1심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1년 뒤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그동안 당해온 가정폭력을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23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장 극악한 살인으로 취급되는 존속살인에 심지어 토막살인 그리고 시체 유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선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석이 부모에게 당한 학대 수준을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가혹하고 징역 10년 이하로 형량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아예 정당방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어요. 법정에서 이은석은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표리부동 3회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표리부동 방영 후 이은석은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할 것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년 뒤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2011년 서울 구의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죠. 당시 고3이었던 지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6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도 했고 6학년 때는 토익 875점을 달성하고 중학교 때는 전국 석차 4,500등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어요. 전국 1, 2%대에 들어가는 성적이었죠. 하지만 지구는 2006년에 부모가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구네 어머니가 평소 서울대 법대에 가라며 전국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2등을 했을 때는 1등한테 졌냐며 혼을 내면서 때리기도 했죠.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전국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데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며 또 때렸습니다.
심지어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녁밥을 주지도 않았고 비명이 새어나갈까봐 수건을 물리고 야구방망이나 홍두깨로 때리기도 했어요. 게다가 피 묻으면 빨래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체벌용 바지까지 입혀가며 때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서울대 법학과는 2008년 로스쿨로 전환하면서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녀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 부모였다면 2011년에 대입시험을 보는 자녀에게 서울대 법대 진학을 강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시험 점수와 등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0년에는 컴퓨터에서 야동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아들을 찾아가서 뺨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살해되기 전날에도 10시간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면서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가했어요. 심지어 사건 5개월 전에는 아들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죽으려고 했지만 그걸 어머니에게 들켜 심하게 맞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지군의 온몸이 멍으로 가득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이 됐고, 검진 결과 엉덩이가 짝짝이었던 데다가 한쪽 귀에서는 난청 및 이명 증상까지 보였다고 하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지군이 고3이 되자 체벌은 더더욱 심해졌고 밥까지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는 학대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밥을 굶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잠을 못 자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건 이틀 후였던 3월 21일은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하는 날이라서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나 상담을 하면서 지군이 전국 4천등을 62등으로 고쳐놓은 것을 어머니에게 들키게 된다면 더욱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어요. 결국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쯤 살고 싶다라는 공포감에 범행을 결심했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지군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 이러면 정상적으로 못 산다 라고 했는데 이에 지구는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라고,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렇다면서 목을 2번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합니다. 범행 후 지구는 어머니의 시신을 그대로 안방에 방치했어요. 여름이 되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그래서 공업용 본드로 안방의 문틈새를 완전히 봉인하고 밀폐해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놔두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웃과 친지들에게는 어머니도 가출했다고 둘러댔죠. 지군의 아버지는 신혼 초부터 이상 행동을 보인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겉돌다가 결국 가출했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편부 가정에서 자란 지군의 어머니는 남동생과 비교를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고 야간 고등학교를 힘들게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가서 남편을 만났던 건데요. 신혼 초에 남편에게 죽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은 소중하니까 찬물에 손을 넣을 수 없다며 밥 차리고 빨래해달라고 하면서 고급차를 타고 다녀야 무시를 안 당한다며 고급차를 사자고 강요하기도 했죠. 이런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남편이 도망을 친 겁니다. 이후 지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됐어요. 지군은 범행 후에 8개월 동안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교우 관계도 원만해서 범행 후에도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고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여자친구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는 섬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의 신혼 시절 행동과도 닮아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2학년도 수능시험까지 봤는데요. 수능시험을 본 이유에 대해서 고모의 증언에 따르면 뻔뻔하게 수능을 본 게 아니라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수험표를 안 받아갔다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러 간 거였다고 하죠.
한편 지군의 아버지는 별거 이후 월 10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었는데 2011년 6월 무렵 지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가출했다고 둘러대서 상황을 모면했고 나중에는 해외여행을 갔다고 둘러대기도 했어요. 하지만 11월 초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을 떼보면서 2004년 이후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5개월이 지난 11월 22일에 집을 찾아왔다가 이상한 악취를 맡았고 게다가 지군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안방문은 본드로 막혀 있으니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119와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어머니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때 지군은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1월 23일 지군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죠. 재판에서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이라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지군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심지어 이모도 조카의 선처를 요구했어요. 이 과정에서 재판관이 어머니로서 피의자를 동정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판사로서의 처신에는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2014년 11월 24일이 지나서 만기 출소했고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 2명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군이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지군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었죠.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을 보고 8개월 동안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을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피해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에 가해자였던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범죄를 회피 혹은 부정함으로써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과 동시에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며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이은석 존속 살해 사건과 이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모두 심각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은 자신의 편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아동학대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살인은 잘못됐다면서도 이해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지구는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이은석은 끝까지 부모를 증오했는지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웠냐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잊고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군의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지만 이은석 사건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또 지구는 미성년자였고 이은석은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형량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부모에 대한 증오 혹은 자녀에 대한 증오를 토로하는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관찰하는 시스템이 단순하고 미흡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피해에 대한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해 방치 상태로 극단으로 치닫다가 이 사건들처럼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 관해서는 그럼 애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건 대체 누가 고치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 부적응자나 학교 폭력 가해자, 중범죄자들 상당수가 유년기 때 심각한 아동학대를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부모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존속 살해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문 일이긴 하죠. 이 사건들은 부모의 아동학대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래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